네, 고성호 칼럼 오늘은 K 시니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린 K 시니어 또 K 의료 이 칼럼을 아주 멋진 칼럼을 쓴 권순영 교수 기억하시죠? 이 권순영 교수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노인 그러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인구상 많아지면 고령화 사회고 더 많아지면 초고령화 사회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이 노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 법적으로 1980년대까지는 60세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80년대에 노인관련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65세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우대증 있잖아요. 전철 공짜로 탈 수 있는 거, 그게 65세, 만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노인 65세 연령의 노인 연령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150년 전에 만들어졌답니다. 150년 전에. 1871년에 세계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처음으로 실시한 비스마르크 있죠.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당시에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 때 사회복지 제도상 노령연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도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게 노령연금이에요. 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를 65세로 그때 정했답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65세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150년의 기준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인구 구성의 변화나 의료 기술의 변화나 또 그로 인한 인류의 건강 상태의 변화가 얼마나 정말 심하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비스마르크가 65세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인구 기준이다라고 정했을 150년 전에 독일 남성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독일 남성들이 노동을 하면, 당시에는 여성들은 별로 노동을 안 했을 때니까 50세 되기 전에 다 노동해서 죽는 거예요. 65세가 되는 사람은 극히 희귀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먹여 살려주는 건 당연하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150년 전에 65세를 노인으로 지정할 때 1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평균 수명이 아마 최소 30세 이상 늘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령 인구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더 올려야죠. 노령 인구를 올린다는 뜻은 뭐냐면 노인을 경로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노인이 아닌 경제활동 인구의 숫자를 더 넓히자는 뜻이에요. 요즘 농담은 아니죠. 그냥 이 법과는 관계없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건강 상태도 좋아졌고 영양 상태도 좋아졌고 의료 과학 기술도 발전했고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실건강 나이는 나이 곱하기 0.7로 계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0.7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80세에는 0.7을 곱하면 7, 8, 1, 56. 56세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또는 정년이 60세다 그러면 80세 되는 사람도 나 아직 정년에 아직 아니야 라고 활발하게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기준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 권순영 교수의 문제제기 첫 번째. 65세 이상은 노인이다 해서 젊은 노인들 자꾸 양산하지 마라.
노인해도 이렇게 65세 이상이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노인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6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돼서 이제 신참 노인에 들어가면 이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하는 것부터 하니까 65세가 전부 청년회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청년회 회장이 60세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노인 인구의 법정 기준과 우리 현 사회의 변화와 이 생활상의 변화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현실에 맞게 원칙을 다시 기준을 다시 세우자 이겁니다. 또 노동인구 시장의 위축이 있다는 게 있어요. 이게 경제활동 인구는 대개 25세에서 54세까지가 정점에 이르고 나서 감소하는데 그렇게 되면 55세 이상 이제 노동인구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은 급속하게 늘겠죠. 그렇게 되면 조만간 이 경제활동 인구 25세, 54세에서 경제 생산 가능한 인구 한 사람이 노인 두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곧 오게 돼요. 2명,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시대가 이제 이 생산 가능 인구 한 사람이 노인 2명을 이 어깨에 받치고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곧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세대에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선 고통스럽고 그리고 한참 일할 수 있는데 갑자기 노인이 돼가지고 젊은 자식들한테 얹혀 살아야만 되는 이 노인들 또한 고통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 노동시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의료적으로 보면 60세, 65세의 인생을 정리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저 58년생이니까 이미 65세가 넘었어요. 제가 인생 정리하고 이제 뒷방에 가야 돼요? 너무 젊잖아요. 인생 정리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말이죠.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서 지금 100세 이상 생존하고 있는 10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7,500명이랍니다.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7,500명. 그런데 지금 추세로 가면 15년 뒤에는 100세 이상 인구가 35,000명이 된답니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3만 명 가까운 이 시대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일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야말로 백수로 40년 그냥 늙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2023년 작년에 100세 이상이 이미 9만 3천 명이 됐어요. 우리도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추세를 보면 80세까지는 노동이 가능하지 않냐. 실제로 제가 가끔 택시를 타면 나이 드신 분들이 택시 기사 하시거든요. 뭐 제가 연세를 여쭤보지는 못하지만 대략 보면 7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이 현업에서 노동하고 계세요. 또 노인들이 60세 정년이잖아요. 그 이제 딱 이제 일터에서 사실상 쫓겨나는데 노인들이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평생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현업에서 제 친구들은 IMF 때 명퇴한 친구들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명퇴한 친구들 뭐 이래 해가지고 벌써 현업에서 떠난 지 10년 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제 친구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일을 안 하면 노화가 빨리 온대요. 그건 뭐 모든 노인학자들과 의료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아무리 편안하게 있고 잘 먹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 같아도 급속도로 노화가 온다는 거예요. 일만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게 없다, 따로 없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노인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하면 건강이 좋아져요. 건강이 좋아지면 병원에 덜 가겠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재정의 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또 의료보험비도 일을 하는 동안에 계속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보 재정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게 60세부터 딱 정년해가지고 하면 이때부터는 병원은 더 자주 가야 되는데 보험료는 자식들한테 얹혀서 내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이 부담은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부담이 증가되게 돼 있거든요. 보험 부담 증가. 이걸 우리가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 제도도 안정화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에 대한 모든 조사에서 말이죠. 뭐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 압도적 다수가 일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일하고 싶다. 전국 60세 이상 노인들 97.6%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아유,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좀 쉴 거야. 이런 노인들은 없어요. 왜?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거든.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거든. 자, 그래서 자영업에는 정년이 따로 없잖아요. 이를테면 뭐 작은 호프집을 하거나 슈퍼 뭐 편의점을 하거나 70대 80대의 노인들이 거기에 매장에서 뭐 카운터를 보거나 뭘 물건을 주거나 하는데 아 이거 노인이 왜 일하냐 이렇게 시비 안 걸잖아요. 제가 택시 탈 때 70대로 보이는 이 노인들이 이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거 늘 확인하거든요. 다만 이게 정년으로 뭐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데서 그걸 자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한 다음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전부 뭐 아파트 뭐로 가고 경비원으로 가고 뭐로 가고 심지어는 이제는 택배로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가가 이제 인구 전략 부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신설된다고 하니까 이게 저출산 대책을 주 목적으로 해서 나오지만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종합적 인구 대책을 좀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따도 적성 검사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렇듯이 또 노인들이 너무 나이가 많은데도 운전 면허증을 강제로 해소할 수 없으니까 면허증을 반납하면 그러면은 뭐 좀 추가로 메리트를 더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유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있는 사람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편의점에서 그 계산하는 이런 업무는 나이가 좀 들어도 또는 체력이 좀 약해져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장애인 고용하지 않습니까? 비장애인하고 뭔가 조금 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노인들이라고 해서 왜 정책적으로 그렇게 못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순영 교수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일종의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라이센스 같은 거를 좀 발급해 주자. 뭐냐면 중등도 노동이 가능한 분, 정신노동이 가능한 분, 섬세한 노동이 가능한 분, 단순 노동이 가능한 분, 앉아서 일하는 노동이 가능한 분 등등으로 이건 이제 예시한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라이선스를 주면 된다. 그거 간단하다. 어렵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몇 가지만 측정해 보면 된다.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면허 30대 40대 때도 적성검사 하는데 그거 간단하게 우리가 검사하잖아요. 브레이크 딱 밟아봐라. 숫자 브레이크 불 들어오고 몇 초 만에 누르는지 이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몇 가지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이 라이센스 발급이 가능하다. 그럼 거기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 이게 이제 K 시니어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저는 매우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국민의힘의 성일종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저출산 때문에 군 병력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2040년 불과 10년 15년 후입니다. 군 장병
징집 가능한 장병을 전부 징집을 해도 3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 우리 군이 지금 60만 대군이라 그랬는데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54만인가로 이미 떨어졌어요. 아니 군대 갈 정년기 장병들이 숫자가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게 인구 추이로 가면 15년 후가 되면은 30만 명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30만 명 장병으로 더 무기를 첨단화해서 어떻게든 커버를 해낼 수는 있겠지만 이 뭔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여러분들 인식하시죠? 자, 그래서 손일정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건 뭐냐? 50대, 60대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카투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20대 때 이제 군에 갔어요. 카투사 근무를 하면 카투사 미군 부대는 특히 경계가 좀 삼엄합니다. 이 경계를 쓰는 사람들은 다 민간인들이에요. 한국인 민간인들이에요. 이게 군속이라고 불리는 또는 용역 계약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 나이들이 다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외곽 경계를 써요. 그런데 미군 부대에 뭔가 그 경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미군 헌병이 바로 연락받고 달려와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외곽 경비 같은 것은 굳이 군 장병이 직접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군에 가면 너는 취사병이야 그러잖아요. 아니, 취사를 꼭 군 장병이 해야 됩니까? 민간인 셰프 고용해서 더 맛있게 장병들한테 음식 주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군의 장병은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숫자가 많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 군 장병은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오는 장병들이니까 이 장병들은 전투병력 쪽으로 다 배치하자. 전투병력 쪽으로. 그리고 꼭 군 장병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영역이 아닌 영역은 어차피 지금 병력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으니까 이건 이른바 아웃소싱 하듯이 민간을 대거 좀 도입하자. 근데 그것도 군 경험이 있는 50대, 60대들을 적극적으로 이쪽에 활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우리 군을 백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노인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병력 부족 현상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주한미군도 외곽 경비를 민간한테 위임하고 있지 않냐.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운영하는 MRO, PMC, 민간 군사기업. 이런 걸 이미 미군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해왔다. 이미 현장에는 병사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과거 중대마다 3, 4명씩 있던 중대 개원 이미 사라졌다. 중대 개원은 중대에서 이렇게 행정 업무하는 겁니다. 육군 사단본부에는 병사가 한 명도 배정되지 않고 있다. 사단본부에는 사단장 중심의 이 본부 요원들이 근무하잖아요. 여기도 다 병사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배치할 병사도 없다는 거예요. 전방 경계 근무 쓸 인원도 부족한데 본부 사단 본부에 근무시킬 병사가 어딘지 이거예요. 또 해군은 이미 수병 병사, 해군 병사가 부족해서 장교와 부사관만으로 이 수상함을 운영하는 함정 간부화 시범함 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 우리 군은 이미 병력 감소로 인해 일부 외주 작업을 이미 시작한 상태다. 조리병이 부족하니까 민간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고 또 일부 병력의 식당은 통째로 민간 업체한테 외주를 주고 있다. 제초 작업도 이제는 민간 인력한테 맡기고 있다. 옛날에 이 사역한다 그러잖아요. 눈 오면 눈 쓸고 여름 시작되면은 풀 뜯고 하는 거. 그 이제 그렇게 배치할 병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이 우리 장병들한테 맡겨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돈 좀 가지고 민간인한테 전문 민간인들한테 좀 훨씬 더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잘 하는데 왜
아까운 병력을 거기다 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쓸 병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미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험프리 같은 이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죠. 이게 이제 외부 경계 뭐 이런 거를 다 민간이 하는데 다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거기 다 아저씨들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카투사 할 때 보면 민간 이 출입문에 경비하고 외곽 경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저씨들이에요. 제가 늘 아저씨 그랬죠. 자, 이게 여성 징병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군병력이 부족하니까 여성도 징병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젠더 이슈와 막 연관돼서 좀 복잡하지만 적어도 군 병력 보충이라는 점에서 보면 군 갔다 오고 예비군 병력들 중에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경우에 50대, 60대를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주는 것은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단체가 있답니다. 시니어 아미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500명에서 시작해서 현재 2,000명 수준으로 늘었다는데 이건 뭐냐면 후방 근무는 물론이고 전방 근무도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킬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원봉사로 경계근무 쓰겠다. 자원봉사로 경계근무 쓰겠다. 이게 경계근무는 이 60대, 50대가 더 나을지도 몰라요. 경계근무는 잠 안 자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 자, 제가 오늘 시니어 아미와 시니어 의료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니어 65세 이상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베이비 붐 세대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터운 인구층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60대, 70대, 80대를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겪었고요. 일제시대도 좀 겪었고 6.25 전쟁 겪었어요. 그리고 60년대 근대화 산업화도 겪었어요. 이 중에는 정말 열사의 사마에 가서 돈 벌어온 분들도 계시고 독일에 가서 돈 벌어온 분들도 계시고 베트남 참전했던 분들도 계세요. 고속도로 현장에서 온몸으로 건설했던 분들도 계세요. 호철 세울 때의 원년 멤버들도 계시다고. 자, 이런 분들이 동시에 민주화를 해내기도 했어요. 다 넥타이 메고 거리로 나가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여기까지 만들어내는데도 역할을 하셨어요. 이런 건국과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가 60대, 70대, 80대 세대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 열정,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수많은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아 올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하우, 능력, 이 세대가 우리한테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양해야만 될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들의 열정과 이들의 애국심과 이들의 능력과 이들의 경험을 실버암이나 실버의료와 같은 방식으로 K실버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우리 국가잠재력을 대폭 올리는데도 바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수많은 비용으로 계산됐던 부분들이 다 수많은 기회 영역으로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이 60대, 70대, 80대 K 시니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완전히 좀 바꾸자. 어떻게 관리하고 부양할 거냐가 아니라 이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재배치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인구기획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 제기를 해두겠습니다. 고성호 칼럼이 좀 다소 길었는데 정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싶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예시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토론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성욱 칼럼이었습니다.